이런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처음 보면 이게 작품이라고?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낙서 같은 그림 한 장이 수백억 에 팔린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쁘지도 않고 정교하지도 않은데 도대체 사람들은 뭘 보고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은 세계 미술사를 뒤흔든 한 남자, 삶을 통째로 캔버스에 던져놓은 예술가, 바로 그 장 미셸 바스키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책과 철학으로 불을 만드는 양원근의 양철북TV. 안녕하세요. 책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양철북TV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유튜브를 너무 열심히 촬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이 잠깐 쉬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바스키아 전시가 화제인데 그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철학적 사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요즘 바스키아 전시가 정말 뜨겁죠. 내년 1월 말까지 아마 열린다고 하니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꼭 가보셨으면 합니다. 전시 제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기호들. 이 문장 하나만 봐도 바스키아라는 사람이 어떤 세계를 살았는지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번 전시는 해화뿐 아니라 드로잉, 세라믹,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는 작업 노트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신 뒤에 전시회장을 둘러보면 아마 더 흥미로워지실 거예요. 저는 누구의 삶이든 어떤 예술이든 그 안에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어요. 바스키아도 마찬가지죠. 근데 참 흥미로운 건 그토록 불안하고 상처가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남긴 작품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어둠 속에 있었는데 그의 그림은 다른 사람 위에 빛이 된 거죠. 바스키아 예술은 마치 양파와 같습니다. 겉은 단순한 낙서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한 겹 한 겹 껍질을 벗기다 보면 그 속에는 고통과 분노, 정체성과 사회적 억압이 계속해서 새롭게 드러나죠. 사람들이 그의 그림 앞에서 쉽게 걸어가지 못하는 건 그 깊이에 자꾸 잡아당겨지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바로 예술의 가장 역설적인 힘이라고 봅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죠. 예술은 인간을 고통에서 잠시 해방한다. 바스키아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어요.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 어둠을 다시 예술로 바꿔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작품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바스키아는 어느 순간 예술가가 아닌 돈이 되는 브랜드, 즉 하나의 상품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상품이 되는 순간 소외된다. 바스키아가 겪었던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시작한 예술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또 다른 감옥이 되고 만 거죠. 바스키아의 삶은 예술이 가진 양면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바스키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작품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가? 그럼 바스키아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상징적 기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스키아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상징은 바로 왕관이에요. 언뜻 보면 낙서처럼 보이지만 이 왕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바스키아는 이 왕관을 흑인 아티스트나 재즈 뮤지션, 거리의 아이들 위해 그려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세상이 왕이라고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 그들 안에야말로 진짜 왕의 영혼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스키아의 왕관은 당신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왕이다. 이런 강력한 존엄의 기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작품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해골이 있어요. 보통 해골을 하면 죽음의 상징을 가리키잖아요. 하지만 바스키아에게는 조금 달랐어요. 그는 해부학 도감이나 아프리카 마스크, 또 흑인 영웅들의 얼굴을 한때 섞어서 해골을 그려냈습니다. 이건 죽음이라기보다는 무시당한 존재의 진짜 얼굴,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이 내면, 그리고 흑인 정체성의 이면을 보여주는 장치였죠. 바스키아 그림의 해골을 보고 있으면 마치 이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나는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 있다. 결국 왕관과 해골은 바스키아 예술의 핵심을
압축합니다. 존엄과 상처, 자부심과 고통, 빛과 어둠. 바스키아는 이 두 기호만으로 자신의 삶과 시대 그리고 정체성의 투쟁을 가장 강렬하게 드러낸 거죠. 바스키아의 죽음과 마약이라는 그림자를 작가님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바스키아의 죽음에는 늘 마약이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죠. 흔히 사람들은 그것을 천재 예술가의 방탕한 선택 정도로 단순화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술가를 무너뜨리는 건 스캔들이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끝없이 밀려오는 이 압박과 고립감입니다. 바스키아도 그 안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런데 이 구조를 설명하려면 최근 종영한 KBS 드라마 은수 좋은 날의 그 한 장면이 예술가의 실제 삶과 극 속의 서사가 참 묘하게 겹쳐집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가 마약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평범한 전업주부이자 마트에서 알바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은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암 판정과 빚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놓여 있고 그야말로 숨조차 쉬기 힘든 벼랑 끝에 몰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절박한 순간에 은수의 집에 침입했던 마약 조직원이 두고 간 그 정체불명의 가방 하나, 그리고 그 안에 빼곡히 쌓여 있던 하얀 봉지들, 그건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절박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겠죠. 하지만 사람은 벼랑 끝에 몰리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선택을 하게 돼요. 은수는 결국 그 마약을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번의 선택이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비극이 시작되죠. 문제는 그 도미노가 그녀 선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그녀뿐 아니라 딸의 그 삶까지 서서히 무너뜨리게 되죠. 딸은 자신도 모르게 엄마가 파는 마약을 유통하는 알바생이 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중독으로 몰아넣게 되죠. 마약은 이렇게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적 구조는 사실 예술가인 바스키아의 삶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되죠. 그렇다면 바스키아 개인의 삶은 어땠나요? 예술성과 마약, 그 둘의 관계를 조금 더 깊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저는 바스키아가 떠오릅니다. 천재 예술가라는 이름 아래 그도 사실은 삶의 속도와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벼랑 끝을 헤매던 한 인간이었거든요. 니체는 말합니다. 강렬하게 사는 자는 쉽게 부서진다. 바스키아는 정말 강렬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명성도 재능도 욕망도 현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타올랐죠. 그러다가 그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그가 붙잡은 것이 바로 마약이었어요. 고통을 잠시 있게 해주는 출구 같았지만 결국엔 그를 집어삼킨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스키아의 죽음은 천재 예술가의 화려한 몰락이 아니라 무너지는 자신을 감당할 힘이 부족했던 한 인간의 비극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의 그림은 세상의 빛이 되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고통에서 단 한 번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바스키아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다시 떠올립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그 무언가에 지배당하며 살고 있는가? 바스키아의 삶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극단적이고 또 가장 슬픈 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예술은 누구보다 뜨겁게 타올랐지만 정작 그는 그 불길을 감당할 마음의 그릇을 갖지 못했죠. 그래서 그의 짧은 생애는 마약이 예술을 대가로 중독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된 겁니다. 바스키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술가에게는 늘 고통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예술가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또 어떤 예술가는 그 고통에 왜 무너질까요? 네, 사실 예술가들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프리다 칼로처럼 고통을 예술을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비아 플라스처럼 고통에 스스로 잠식되는 사람이 있어요.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는 3번의 큰 사고와 수십 번의 수술 그리고 평생 이어진 통증을 그대로
그림에 풀어내며 살아냈죠. 프리다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고통을 마시고 그림을 토해냈다. 이게 정말 프리다다운 대답입니다.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부서졌지만 그 고통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을 선택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녀의 작품은 피하고 싶은 상처가 아니라 응시할 수 있는 진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실비아 플라스는 재능은 넘쳤지만 고통을 전부 안쪽으로 품어버렸죠. 그녀의 시는 뜨겁고 아름답지만 그만큼 내면을 갉아먹는 힘도 강했어요. 실비아가 쓴 구절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안의 불은 나를 따뜻하게 해도 나를 태워버리기도 한다. 실비아는 그 불을 예술로만 다루기에는 너무 예민했고 너무 빠르고 너무 완벽했어요. 결국 그 불길은 그녀를 태우는 대신 스스로를 태워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어디로 내보내는가에 있습니다. 프리다는 고통을 밖으로 흘려보내며 자신을 지켰고 실비아는 고통을 안으로 끌어안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바스키아는 그 둘의 사이 어딘가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고통을 예술로 만들고 싶었지만 그 압력이 너무 커지자 결국 마약이라는 위험한 출구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가를 결정짓는 건 놀라운 재능이 아니라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다. 누군가는 고통을 밖으로 밀어내는 예술을 만들고 또 누군가는 고통을 안으로 끌어안아 무너집니다. 바스키아는 그 경계선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었고요. 그의 생은 너무 짧았지만 그 짧은 생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당신은 지금 고통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쩌면 바스키아의 고통과 붕괴는 지금을 사는 우리와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예술가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질까요? 네, 그건 바스키아가 겪었던 압박과 고독이 사실은 지금 우리도 매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SNS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잘 살아야 한다는 이 압박,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되는 이 속도,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 고독,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어요. 바스키아가 견디지 못했던 압박과 속도, 그 고독의 형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죠. 다만 우리는 그것을 그림 대신 일상에 쏟아내고 마약 대신 과로와 중독, 그리고 관계 피로 같은 다른 형태로 해소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스키아 얘기를 듣고 있으면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자아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바스키아의 붕괴는 극단적이었지만 그 붕괴의 뿌리는 우리 삶에도 조용히 깔려있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바스키아는 죽은 예술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지금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고통을 예술로 바꿀지 아니면 무너질지 그 갈림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스키아가 지금 이 시대에 위대한 예술가로 칭송받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스키아가 왜 위대한가를 설명하려면 그가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니체는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존재가 된다고 말했죠. 저는 이 문장이 바스키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바스키아는 전통도 규범도 인종도 어떤 틀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흑인이나 이민자 또는 노숙인 그리고 천재화가 그렇게 흩어진 그 정체성들을 억지로 하나의 스토리로 묶지 않았죠. 오히려 그 파편들을 그래피티, 해와 드로잉, 이 세라믹처럼 서로 다른 예술의 언어로 흩어놓았어요. 그게 바로 바스키아만의 방식이었고 바로 그 흩어진 조각들이 모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스키아라는 세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흑인 피카소라 불리고 시대를 뛰어넘는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의 그림은 기술적으로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가 살아낸 세계를 그대로 들이켜 날것으로 다시 토해낸 기록입니다. 너무 뜨겁고 너무 본능적이어서 지금도 사람들은 그의 그림 앞에서 이상할 정도로 심장이 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는 레비나스의 말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타인은 나를 윤리적 존재로 만든다. 하지만 바스키아는 그 타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고통과 명성, 감정과 과잉, 그리고 오해와 고독 속에서
그를 붙잡아줄 누군가의 얼굴이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되었던 거죠. 바스키아는 그렇게 관계의 끈이 하나씩 끊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줄 마지막 기준점도 잃어버렸죠.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붙잡아줄 때 인간은 무너지지 않지만 그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방향을 잃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타인이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기 파괴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바스키아가 마약에 의지하게 된 것도 그 깊은 고독의 연장선이었죠. 결국 위대한 예술가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을 예술로 번역해서 공동체의 언어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스키아의 작품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의 그 그림 속에 분노와 혼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저항, 그리고 생존의 그 몸부림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앞에 서면 단순히 야 멋지다 이런 감상보다는 어딘가 내 안의 그 조각 하나가 건드려지는 듯한 묘한 울림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건 그의 상처가 우리 각자의 상처와 아주 얕게 겹쳐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스키아는 자기 삶은 지켜내지 못했지만 그의 예술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붙들어주고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며 인간은 그 고통에서 도피하려 한다. 마약은 그 도피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였고 천재 예술가들은 평범한 사람보다 고통이 더 깊고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취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모든 천재가 위대한 예술가는 아닙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가 타인의 삶에 자유와 희망 혹은 그에 준하는 감정을 건네줄 수 있을 때 그 예술은 비로소 위대함을 획득합니다. 바스키아는 그런 예술가였죠. 그래서 저는 다시 묻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 고통을 함께 슬퍼해 줄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일,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그리고 타인의 얼굴을 보며 관계를 이어가는 일, 결국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하나의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